어머니를 그리는 열매. 박용호. 내 기억 속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언제 돌이켜보아도 늘 생생하다. 나의 어머니는 당시 동네 아줌마들과는 달리 긴 목과 큰 눈, 그리고 흰 얼굴에 날씬한 도시에서만이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아무리 더듬고 생각해봐도 어머니의 생애에 따뜻한 봄날은 없었던 것 같다. 우선 장남으로 태어난 나부터 끊이지 않는 잔병으로 늘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었다. 어머니는 사진관 없는 마을에서 흑백 사진 한 장 없이 한 세상을 사시다 가셨고, 옷을 차려입고 나들이 하시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맏며느리로 한 가문의 장손집에 줄줄이 찾아오는 제사 모두를 도맡아서 차리셨고, 시동생 넷을 거두시며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자기의 몫으로 아시고 사셨다. 또한 집안의 잘못된 일은 모두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며 묵묵히 사셨는데, 그래서 나의 어머니에게는 여성으로서의 향기를 모두 잃어버린 셈이셨다. 향교를 출입하는 아버지를 찾아서 줄줄이 방문하는 손님들 치닥거리 모두 어머니 몫이었다. 입춘 대기를 기원하는 붓글씨를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 발걸음이 끝나면 봄, 가을 두 차례 읍에서 온 양잠 치러온 아가씨들의 장기 유숙이 있었다. 그것도 어머니의 몫이었다. 내가 6살이 되는 해 누나의 출가에 이어 5째 숙부가 결혼해 분가한 지 얼마 후 남동생이 태어났다. 식솔은 줄어들었으나 나날은 더 고달팠다. 유일한 농경지인 논 열정보 모두를 일본 알루미늄 공장 부지로 압류당하자 엄마는 젖먹이 동생을 얻고 아버지를 도와 선산의 남쪽 기슭을 개간하고 과일나무를 심으셨다. 과수원 개간으로 생긴 사채를 갚기 위해 아버지는 주택을 헐어 그 목재로 이웃 어촌에 집 한 채를 신축해 팔기로 했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는 내가 10살이 되는 생일날 아침 의사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지 못하시고, 자택이 없다는 이유인지 아버지는 두 동생의 부축을 받아 마당 끝에서 만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임종하셨다. 많은 친척 친지들이 있었으나 부엌에서 서성거리시는 엄마에게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권하는 사람은 없었다. 슬퍼도 울지 못하는 가엾은 내 어머니를 위해 그날 우리 마을에는 안개비가 종일토록 내렸다. 만 40에 홀로 된 어머니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들이 딱해서 빌려주는 빈방과 마을 공회당을 2년 넘게 전전하다가 5째 숙부님이 과수원 입구에 지어둔 2칸짜리 초가집에 정착하였다. 그리하여 12살이 된 나는 소년 가장이 되어 호주에게 요구되는 각종 책임과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부역은 학교를 결석하고 노역으로 충당했지만 가마니와 같은 공출품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사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모자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책임은 마을에 누가 돌아가시면 내가 등교를 못하고 영정사진을 들고 행여대열에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과수밭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꾸렸으나 생활은 늘 궁핍했다. 조석으로 혼인집이나 상갓집을 찾아가셔서 굳은 일을 하시고, 낮에는 어촌과 공사판을 찾아다니시며 각종 과일과 채소 혹은 만든 떡을 팔았다. 보름에 한 번씩 배급 주는 수숫살과 대두박에 보태기 위해 나는 원산에 사는 누님의 시댁 정미소에서 주워 모은 곡물 알갱이를 책가방에다 숨겨오곤 했다. 그리고 가을 일요일에는 도토리를, 봄이면 산기슭에 눈 녹기를 기다렸다가 칡뿌리를 파왔다. 김치 항아리도 장독도 없었던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줘서 덜어는 구걸하여 얻어먹으면서 그날을 지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 걸어서 15분쯤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기에
눈이 쌓여 어머니의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면 무엇보다 당장 끼니가 문제였다. 그리고 눈보라 치는 날이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땔감은 물론 얼어붙은 냇가에서 물을 길어오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휴일과 방학 기간에 비축한 땔감이 떨어지면 나는 6km나 되는 시오리 하악길에 눈을 헤치고 생소나무를 베어오곤 했다. 이렇게 해서 14살이 되는 1945년 봄에 나는 아버지가 좋은 학교라고 전학시켜준 읍에 있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 이른 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조생종이라는 파란색 돼지 감자를 심었다. 보랏빛 꽃이 피기 시작하자 뿌리에 달린 새알만한 감자가 얼마나 자랐나 하고 매일같이 들춰보면서 나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농사꾼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외가에 먼 친정 아저씨가 와서 과일나무를 심어주시면 나는 잘라버려진 나뭇가지들을 모아 오는 일을 시작으로 해도 끝이 없는 과일나무 가꾸는 일을 배웠다. 봄을 알리는 복숭아 나무의 분홍색 꽃을 시작으로 밤나무에 이르기까지 꽃에 현혹된 벌들은 소란을 피웠지만 나의 첫 해 과실 농사는 시원치 않았다. 진학을 못하면서 가장으로서의 나의 시간은 많아졌지만 어머니의 매일은 더 힘들어졌다. 그것은 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엄마를 괴롭혀온 관절염이 점차 심해져서 몸 여러 곳에 진통이 자주 생길 뿐만이 아니라 종종 며칠씩 누워 계셔야만 했다. 그래서 동생은 원산에 사시는 누님과 매형이 데려다가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그 엄마는 더 자주 딸네 집에 며칠씩 다녀오셨다. 종일토록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외딴 집에서 밤낮을 홀로 지내는 적막한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엄마 곁에 있어야 할 나는 틈만 생기면 마을에 나가 아이들과 몰려다니다가 저녁에야 돌아오곤 했다. 우리 마을에 태극기가 날리기 시작한 지 꼭 반년이 되는 1946년 찬바람이 부는 봄날, 엄마는 내가 마을에서 놀고 있는 사이에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홀로 세상을 떠나셨다. 가난과 질병과 무식의 수모와 치욕의 연속이었던 어머니의 고달프고도 눈물겨운 일생을 마감하신 것이다. 엄마를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드리지 못하고 떠나시게 한 불효자식인 나는 그 후 넷째 숙부님께 얹혀서 농사일을 배워야 했다. 아침에 점심 보자기를 묶은 지게를 지고 과수밭에 오면 과일나무 그림자가 사라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아버지 어머니가 개간한 과수밭에서 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첫 해에 내가 평생 흘려야 할 눈물을 모두 흘렸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죄책감으로, 그리고 그립고 보고 싶어서, 그리고 외롭고 무서워서 하늘과 먼 산을 번갈아 보며 울고 또 울었다. 봄을 노래하는 새들, 여름을 즐기는 매미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기러기 때도 끽끽 나와 함께 소리내 울었다. 어머니가 안 계신 나의 첫 해는 내 생에 가장 길고도 긴 막막하고 무서웠던 한 해였다. 나는 그 후 기적적으로 뒤늦게 공부해 미국에 유학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30년 가난한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았다. 그때 내가 정성과 최선을 다했던 것은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한 것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의 표시였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적한 곳에서 과실나무를 정성껏 가꾸어 이웃과 나누는 것도 그리운 어머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추억의 열매들이기 때문이다.